악성 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저희가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저희 대박 아카데미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오늘 대박 아카데미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분과 함께 대박 아카데미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대응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분이죠.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웅 대표께서는 굉장히 팬층이 두텁다고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오늘도 대박 아카데미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저희 이렇게 꾸며주실 건가요? 예, 그동안 사실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이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대체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천적인 부분의 설명이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소개하는 데 시간이 다 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의 방식과는 좀 달리 바로 우리가 실전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해 볼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차트를 펴놓고 또 전환선이 어떻고 기준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보다는 물론 그런 괴선도 중요하지만 파동론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표의 파동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대 주요 골자라는 가격 시간 이것이 바로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잘 이해하면 시세 판단하고 매매하시는데 좋은 요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자체가 파동을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배울 일목균형표 잘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을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파동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파동은 우리가 프랙탈 이론에 있는 것처럼 장중 미세 파동에서부터 대세 파동까지 그 기본 골격의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장중 매매에서부터 큰 국민을 잃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의 시간 가격이 파동을 중심으로 배분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파동을 보면서 저 나름으로 파동론을 공부하면 얻는 이점이랄까 목적이랄까 그것을 한 4가지 정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익히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우선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순서의 중요도는 이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세를 안다라고 하는 부분가요. 그 다음에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세, 중세, 소시세 그러는데 대중소, 이 크기랄까, 네. 그다음에 그를 통한 미래의 여척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파동을 통해서 시세의 힘과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배우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파동을 통해서 일목균형표의 그 이론 속에 있는 가격과 시간의 배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크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우선 여러분들께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목균형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공부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파동을 통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그렇죠. 바로 이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시세는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고점을 상대적 고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일목에서는 이 파동의 경계선들을 이렇게 보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눌림이 왔을 때 예, 직전의 저점들을 이탈, 즉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이름하여 이렇게 상승 N자 파동이 되고 그죠? 이것이 연속되는 한은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다. 그냥 간단하게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직접 추세선을 긋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동평균선 같은 지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즉 파동이 즉 주가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만들었던 중요 저점과 고점 그것을 그 다음 시세가 이탈하는가 아닌가 요만 가지고도 추세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또 말씀을 조금 이제 이어가 보면 제가 여기 이제 파도를 그려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갔을 때 이렇게 모래사장에 긴 이런 백사장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파도 치는 걸 보면 간혹 왜 지금 썰물인지 이제 밀물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이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착안한 겁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이래 서 계실 때 파도가 밀려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여기를 보시죠. 썰물의 경우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뒤에 물 자국을 많이 남깁니다. 예. 즉 파도는 좀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약한 파도가 오기도 하지만 꾸준히 보면 썰물은 어떻게 되죠? 예,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정점이 점점 뒤로 후퇴를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보면 물 자국이 이제 점점 지나면 말라가겠지만 네. 예, 많이 남고요. 밀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꾸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고점을 높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파도가 크게 오고 작게 오고 하긴 하지만 예, 물 자국이 좀 상대적으로 짧다면 그것은 밀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파동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밀려가지만 네. 그것이 점차 앞의 고점 먼저 나갔던 곳을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오면 그것은 바로 밀물이죠. 이것이 바로 그 파동을 통해서 추세를 보는 가장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하나 조금 단점이라면 네.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길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직전 저점 이탈이 추세 이탈이다 보자면 한참 또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파동 외에 다른 지표들, 고점으로부터 하락폭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이평선의 이탈이 오면 굳이 파동의 전 저점 이탈은 아니지만 여기서 파동이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우선 기초는 직전 저점과 고점을 넘어서면서 진행되는 파동은 그 개수가 몇 개이든 상승 파동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저희가 규정을 지을 때는 직전 고점이나 직전 저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파동과 추세를 또 파도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파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이 대세 그리고 중세, 소시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말씀해주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은 여름 계절에 걸맞은 주변 자연 상황이 있죠. 그렇죠. 예, 가로수 잎이 풍성하다든지 네. 푸르르다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 아놀드 수왈제네거가 보면 미래에서 빨가벗고 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여름이어도 약간 썰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옷을 입고 나서야 되는데 그 옷집을 이렇게 슬쩍 실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지금 여름 옷을 입어야 될지 겨울 옷을 입어야 될지 이랬을 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좀 춥긴 하지만 주변에 보니까 가로수 잎이 풍성하더라. 그럼 최소한 이게 겨울은 아니거든요.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네. 반대로
예, 좀 포근하지만 뭐 가로수 나뭇잎이 전혀 없다든지 이러면 겨울 옷을 준비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든 시체는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대세, 중세, 소세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게 작은 소시체인지 이제 중세인지 대세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잖아요. 예, 심지어 시체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정한 위치에 왔을 때 예. 이제 과연 대세적으로 가는 파동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했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 대세는 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121평선이나 201평선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절대적으로 펀더멘탈, 뭐 우리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전망 혹은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이런 것들과 지금 연동해서 보게 되고요. 또 기업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기업 이익, 펀더멘탈이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전부 허장성세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중세급 예, 파동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대체로 수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기관과 외국인, 개인, 3자, 투자 주체에 있어서 특히 뭐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한다, 아닌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기 시세를 결정을 짓고요. 그리고 소시세는 아주 작은 파동이죠. 이평선으로도 작은 것이겠는데 이것은 뉴스 재료에 연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가서 지금 뭔가 시세가 중요한 변곡점이 있고 파동의 형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상 야, 이 3분 파동이 진행되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걸맞은 자, 큰 시세가 진행되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경기 지표들도 이전부터는 대단히 좋아져 있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지표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세, 이 파동의 자리는 대시세로 가는 중간의 결정적인 위치는 아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대세 중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의 형태, 구조,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미리세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적어도 대세 상승, 예. 파동의 특징은 3차례 정도, 3번 정도의 상승의 단계를 준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 2차례에 불과하다면 한 번 정도는 그죠? 조정이 오더라도 또 시세가 남아있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세 파동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을 봐야 하고 중세 파동을 보기 위해서는 수급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세 파동을 보기 위해서는 뉴스나 재료 측면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파동의 크기와 습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다음에 어떤 파동이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을 가지고 지금 현 시세의 힘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파악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목기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딱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세 현상을 보실 때 시장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시세 현상을 보실 때 이것이 매수세가 강한 건지 매도세가 강한 건지를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답이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이 기울기가 크다, 양봉이 많이 나온다, 좋은 재료가 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실 때 이것은 매수세가 강한 징후다, 아니면 매도세가 강한 징후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시세는 N자형으로 움직입니다. N자형이요? 뭐 크게 봐서 둥근 원형 바닥이나 원형 상투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부 N자형 3파동으로 오르거나 내린단 말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바로 N자형의 파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파동의 형태를 보면 이 시세가 강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하나 내보죠. 네. 자, 지금 이 가와 나 그림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예. 이 중에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힘이 좀 더 강한 시세로 보십니까? 아, 강한 시세요? 네.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은 것 같고 네. 가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조금 더 짧고 올라갈 때도 조금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가가 오히려 상승 시세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제가 드릴 말씀을 해설을 다 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아주 우리 아카데미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 정도의 실력으로서 달 나위 없는 그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주셨는데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정답처럼 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파동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경우에는
자, 1번, 2번, 3번 제가 엘리트식으로 파동을 한번 매겨보죠. 4번이 보면 1번 아래 정도까지 와버리죠. 그죠? 네. 근데 가의 파동을 보면은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아, 그러네요. 예, 물론 중간에 조정을 옵니다. 중간에 예. 조정을 오지만 뭔가 시원시원하게 늘씬늘씬하게 비리감 있게 간단 말이죠. 네. 이것은 여러분,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어떤 전투의 결과 그 시세의 궤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파동의 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세에서 자, 매도세가 강해서 많이 빠져버렸는지 혹은 매수세가 약해서 많이 밀린 것인지, 그죠? 네. 그러니까 공격력과 수비력의 힘을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주 게임 논리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지만 많이 골을 넣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러면 경기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식 시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덜 눌리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 불가침 법칙에 보면 이 4번 파동 눌림은 1번 첫 상승 파동의 고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바로 그렇게 쉽게 밀려버리는 시세는 이 다음에 5파동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힘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엘리어트 5파동이 안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 그림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도 어떤 시세가 좀 더 강해 보입니까? 네. 이것도 조금 둘 다 상승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조정받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가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이 한 번 나왔고 나는 눌림목 구간이 지금 2번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한 번 정도 나와주고 다시 올라가는 게 시세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방송 진행보다는 직접 이제 매매 현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으로 제가 그 차인별이 있으면 한 7개 단까지 그냥 쳐드리고 싶은데. 아, 예. 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도 매수세의 힘겨루기 결과가 어쨌든 시세의 궤적이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시간 조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특히 이 경우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조금 짧은 일목에서 예를 들면 한 26일 1기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은 2단 상승을 하고 파동이 1, 2, 3, 3번 나오고요. 네. 이 경우에는 2번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5번 파동까지 나왔단 예, 말이죠. 5파동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짧은 시간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요. 그 시세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5파동 상승의 시간을 딱 채워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야 상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여러분 완전 교과서적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누르고 가면 이게 과열이 붙어가지고 거대 휴증이 올 수 있는데 이게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절히 눌러준다고 했을 때 아까 나왔던 가격의 폭 그다음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좀 너무 많이 눌리지 않는. 그래서 상승 초기에 보면 어떤 시세는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걸 막 도끼질한다 그러거든요. 네. 올라가면서 위에서 막 두들겨 패면서 계속 겨우겨우 올라가는 게 있고 내리쬐는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네. 일목에서도 초기 진행되는 시세에서 상승 일수가 적당히 크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적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시세를 좋은 시세라고 称합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다른 전자 많이 흔들고 많이 눌리는 시세보다는 이 시세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좋은 시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의 눌림목 폭이 적고 같은 시간이라면 파동의 횟수가 조금 적은 게 네네. 좋은 시세다, 예쁜 그렇죠.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파동이 얻고자 하는 효과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시간, 가격 배분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노하우, 실전 감각 같은 게 나가게 되는데요. 네. 사실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 그러거든요. 네. 세우기 전에는 고기를 전부 갸우뚱했지만 다 깨고 세우는 거 보면은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 이론 그러면 시간론에 굉장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런 괴선 가지고 매매도 좀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시세를 좀 쉽게 판독하는 방법이고 또 약간 기초적인 요소라면 정말 일목균형표의 백미, 진수는 시간론이고요. 네. 그리고 가격과 이 관계에서 파동을 통해서 미래 시세 예측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시세의 크기를 예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전환선, 기준선, 이평선 이런 것이야 화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나 모양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지자 이탈이다, 배열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파동이나 가격, 시간은 누가 미리 계산을 안 해주죠. 지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론이나 가격론 잘 모르시지만 혹시 그것을 미리 해보신 분들은 숫자가 너무 많다. 파동에 따라서 목표치를 잡아도 목표치도 많고 시간마디도 굉장히 많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럴 때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이 파동입니다. 네. 네, 그걸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는데요. 예. 우선 가격 배분이다, 시간 배분이다. 여기서 시간 배분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일목은 이 습성 파동이랄까, 습성이랄까, 인과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집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시제의 어떤 특정 흐름에서 나타났던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해 볼 만한 그런 형태,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적용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맞는 그런 이론도 없고요. 예, 간혹 잘 맞는 구간도 있지만 좀 안 맞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구간에 좀 몰아치고 아닌 구간에 좀 매매를 좀 강도를 자제하고요. 조절하고 뭐 이런 예.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최근에 흘러왔던 그 2003년 3월 바닥에서 대세 파동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경제TV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시황을 하면서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선 제가 작년 12월에 이번 내년장이 12월이니까 얘기가 되네요. 내년장이 그런 게 2009년장입니다. 예. 9월 셋째 주에 가면 상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경제신문에도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과거에 올라갔던 5개의 파동 중에서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이론으로 치면 3번까지 올랐다가 4번까지 눌리는 그림 있죠. 예. 이 구간이 정확히 98주입니다. 아, 98주가 걸렸다고요? 그 98주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네. 그 98주가 2007년 11월 7일이 상투거든요. 1일하고 쌍봉인데 7일로부터 98주를 정확히 하면 네. 이번 9월 23일 상투치기 바로 전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또 그림을 하나를 보시면 아까 보여주신 게 종합주까지 수차인가요? 예, 지금 종합입니다. 근데 2003년 3월 3일이 바닥이 3월 17일이 바닥이거든요. 네. 이날로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오는 이 구간이 보시면 73주입니다. 네. 근데 이 5개 파동 중에서 마지막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6년 6월 14일에서부터 올라가는 파동이거든요. 이것과 2007년 11월 상투가 73주로 똑같습니다. 일수가 단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일수가 이게 342일이고 여기가 343일이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 11월 상투에서부터 예. 작년 3월까지가 21주 87일이거든요. 네. 그 내려와서 마지막 파동에서 눌림 주고 돌아가는 자리가 주는 20주요? 20주지만 일수가 87로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거 특정 파동에서 나왔던 시간들이 네. 그 위에 이상하게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특성이 반복되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여러 가지 일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일수가 있지만 과거 파동에서 나왔던 습성 또 파동 자체의 습성 그것을 그 다음 파동에 대입시켜서 찾아보면 수많은 날짜 중에서 가닥이 해결이 됩니다. 잡다한 것들은 사라지고 필터링 걸러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배분으로 한번 가보죠. 자, 최근 종합주가 지수 하락 과정이 있습니다. 자, 2009년 9월 22일, 23일에 상투를 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딱 9일을 내려가지고 1590포인트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11월 2일 날 주가 바닥을 찍고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월요일자 그림은 빠져 있는데 자, 60일 이평선과 일목구름대 하단에 살짝 40일 변할까지 와서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아주 견조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보시면 첫 하락 파동의 값이 132.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동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파동의 길이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1539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11월 12일 날 바닥이 1543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4포인트 미만의 4포인트 오차를 정도? 주고 예. 문제는 여기서 뭐 또 빠져버렸으면 그다음 어떤 그 가격 레벨을 향해서 빠지겠지만 네. 이날이 바로 또 제가 우리 TV에서 정오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고를 했던 어떤 날입니다. 예. 예, 어떤 이날 걸 이후로 예고하셨습니까? 이날 이후로 예. 지금 시장이 돌아올라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파동에서 나왔던 가격, 아까는 네. 시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보셨듯이 파동에서 나왔던 가격을 그 파동을 중심으로 파동이 반복되는 파동의 습성, 그것에 따라서 배분해 나가는 네. 그것이 아주 파동론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한 방편이다 그럴까,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는데 실전에서 네. 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예. 우선 힌트를 예. 여러 가지 가격 마디가 있고 또 시간 마디가 있고 그것이 아주 미래를 두고 봤을 때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보면서 잘 가려내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목표치와 시간 변화일 속에서 어떤 날이 이번에는 좀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우선 힌트를 삼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동의 흐름이 가격과 시간의 습성에 따라서 조금씩 반복이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자, 파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추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세, 중세, 소시세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시세의 힘과 크기가 판단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방금 배우신 거죠. 시간과 가격에 따라서 배분이 가능하다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동론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파동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생성이 되는 것인지 그 모양부터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파동 그러면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기본 골격은 상승 5파의 하락 3파 이래가지고 이제 찰스 다우의 이론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시세 미래 예측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이론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엘리어트의 논문이나 그에 뒤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파생된 책들을 찾아보면은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우선 가장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동을 한번 보여드리죠. 네.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형태는 모든 시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파동 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분자들이고 그다음에 요소들이고 이것이 저는 이제 마치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우리가 예. 어린이들 놀이기구 보면 이렇게 블록을 겹쳐가지고 그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세는 이 세 가지 파동 혹은 I 파동 이것을 겹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가 한 번 오른다, 한 번 내린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I파동, 1파동이라고 하고요. 올랐으면 반드시 그 뒤 조정이 옵니다. 언제 오건 네. 내렸으면 반드시 반등이 오거나 상승 전환이 오죠. 그럼요. 그럼 이게 2파동, V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돌아서 전고점을 벗기고 올라가면 이것이 상승 N파동, 벗기고 내려가면 하락 N파동인데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럼 전부인가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시간 파동으로 배분을 하면서 착착착착 붙여 나가는데 네. 우선 이렇게 세 가지 기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실전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엘리어트가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형이 바로 1, 2, 3, 4, 5로 올랐다가 ABC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죠. ABC 조정으로 들어오는 이 형태 이걸 우선 보여드리죠. 이 그림의 형태 기본 특징만 우선 이해를 하셔도 네. 실제 매매를 하실 때 바로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꼭 보여드리기로 하죠.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러니까 상승파동은 5파동, 하락파동은 3파동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파동 속에서 저희가 알려주신 것처럼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격, 어느 날짜에 잡는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네. 이치를 설명을 드리죠. 바로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싸게 사고 싶어하죠. 그죠? 그건 뭐 인간의 욕심을 말 수는 없습니다. 네. 저라도 가능하면 가장 최저 바닥에서 사고 저점에서, 싶단 말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 3파동만 하더라도 자, 여러분 시세는 상승파동이라면 네. 상승파동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파동 갑니다. 최소 3파동이라면 여기에 어찌 보면 답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파동과 그 다음에 올라가는 네. 두 번의 상승 기회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엘리어트 상으로도 그렇고 반등파조차도 제대로 된 파동이라면 이렇게 상승 N자로 가면서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아주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 중세 이상의 파동이라면 반드시 최소
두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요. 하물며 상승 파동이 제대로 전개된다, 뭐 중체적으로 상승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파동으로 가면서 이 몇 번입니까? 3번의 상승 기회를 주죠. 기회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계속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역배열에서 사게 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면 여러분 60일선이나 100일, 120일선이나 일목으로 따지면 음운, 구름 아래라든지 해서 역배열 상황에서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이게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의문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목에서도 요모조모 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일단 시장이 한번 이렇게 궤도에 들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지표들도 좋고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 아주 짧은 기간에 들어오는 눌림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중세 이상의 파동이라고 보죠.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약간 등락하면서 갔다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 점이면 예를 들어서 뭐 60일 이평선 정도라든지 일목의 구름대 상단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되게 들어옵니다. 아주 깊다면 한 100일선 정도까지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시장이 돌아나갈 때 자 보세요. 시장이 기본이 2번 아니면 3번의 상승 기회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매수도 여기 1번, 여기 2번, 예. 3번 정도 3번의 기회를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역별에서 돌아가는 싼 시세만 노리시기보다는 한 번 상승을 준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돌아가는 네. 그래서 이미 정별에서 상승 궤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주식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매매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네.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제가 반복됩니다. 단순 반등 파동도 2번의 기회가 있고요. 네. 예, 상승 시세라면 3번 정도, 그래서 5파동 정도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눌림주고 돌아가는 형태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 그 전에 걸어온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고 하다 보면 예. 조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뭐 일목 시간 가격 이런 것들을 배우신다면 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시세가 상승을 하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네. 이런 감각이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역배열상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섰을 때 가장 최저점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꼭 파동이 상승 2파동이나 상승 3파동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눌림목 부근에서 사면 이것도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배워나가니까 조금씩 파동에 대해서 이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상승 파동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 3파동, 5파동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배울 일목균형표의 수치와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파동의 개수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면 사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일목은 파동의 개수에도 일목의 기본 수치를 좀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9파동 정도 진행이 되면 대개 시세가 좀 마무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대세 파동에서 나왔던 9파동하고 그다음에 각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9파동과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자, 우리나라 정시로 한번 와봅니다. 89년 4월 1일, 예, 역사적으로 1000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날 장중에 101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 이후 참 지루한 대세 하락이 들어오는데요. 아, 중간에 일목에서는 이렇게 직전 파동 속에 들어가 버리는 파동은 이렇게 함몰되면, 예. 이것을 포함되면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립니다. 아. 이때 보면, 92년 8월 20일 456포인트까지 하락 9파동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92년 8월에서부터 94년 11월 9일 1145포인트까지 9파동을 갔고요. 예, 상승 9파동. 예, 9파동입니다. 이거 세어보면 다 9파동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로부터 94년 11월 상투로부터 아주 뭐 기억하기도 그냥 참 힘든 네. 98년 6월에 277 IMF 구제금융 이후 최바닥까지도 세어보시면 이게 9파동이 그렇군요. 나옵니다. 이거 뭐 억지로 센 거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르면 9파동 네.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1월 4일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 또 9일 테러까지 빠지거든요. 예. 이때도 보면은 이게 9파동으로 올라갑니다. 네, 9파동이요. 그래서 9파동 가면 무조건 끝납니다가 아니라 대세 파동이 대개 9개 정도 진행되면 마감이 됩니다. 이제 단기 급등 시세도 9일 정도 양봉이 나오면 슬쩍 쉬거나 하고요. 네.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기 같은 거 월봉 찾아보시면 대개 한 9개월 정도. 예. 과거에 조선주들도 미포조선 같은 거 보면 대개 9 내지 10개월 월봉 양봉 나오고 다 쉬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난 뒤 지금 2009년 3월까지 내려올 때도 네. 보시면 바로 2007년 상투로부터 이렇게 9파동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우지수입니다. 제가 예. 잠깐 깜빡했네요. 예, 이거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갑자기 낯선 날짜가 나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1일 상토거든요. 네, 아까 본 거는 코스피 지수.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다우지수가 2000년 10월 상토입니다. 우리는 네. 2007년 11월 상토이고요. 그로부터 세보시면 1, 2, 3, 4, 5, 6, 7, 8, 9 정확히 딱 때립니다. 9파동이네요. 예, 물론 이건 이제 파동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는 상승 어떻게 되죠? 1, 2, 3만 진행되고 예, 있죠. 3파동 그렇죠. 진행됐네요. 이것이 반등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면 여기서 눌림을 주든 차후 눌림을 주든 또 시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죠. 예. 이런 것이 파동의 효과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 상승만 주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네. 반등 파동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전체 틀에 대해서 재산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나 조금 짧은 기간에 들어가 보면 네. 파동이 원래는 이제 엘리어트 상으로 이렇게 5파동 가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5개로 소파동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종목이나 좀 짧은 구간에서는 모든 파동이 이렇게 세분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세분을 3번까지 하면 세분이라는 게 세세하게 분리 분석했을 때 네. 144개까지 전부 나와요. 파동이요? 네, 그런데 예.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세는 정말 크고 긴 시세고요. 네. 되게 이런 시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목이 9파동이 끝난다고 했을 때 내부로 가만히 보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1, 2 떴다가요. 엘리어트 방식으로는 3번이 안에서 5개의 소파동으로 나눠지면서 4, 5로 갔는데 네. 일목은 이렇게 세지를 않고 올라간 파동과 내려간 파동을 다 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1, 2, 3, 4, 5, 6, 7, 8, 9로 가버리죠. 끝나버리죠. 예. 그 다음에 일목은 일단 5파동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투 가능성을 보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5파동인데 방금 말씀드린 중에서 이 소파동이 잘게 갔을 경우 직전 고점을 못 넘고 가면 일목에서는 이 파동을 안 세기 때문에 예. 그래서 1, 2, 3, 4, 5, 6, 7이 됩니다. 7, 8로 끝나버리죠. 네.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시세가 장기 하락 끝에 중장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돌거나 상대적으로 긴 바닥을 만들고 돌아서 가는 시세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1번 떴다가 2번 눌림을 주고 3번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세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통상 야 이거 쌍봉 아니야? 네? 그다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시세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파동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이 파동이 주는 급수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닥. 이 부분은 아직도 설명이 좀 크겠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파동상에서 오는 뭔가 레벨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그 자리는 쌍봉의 상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시세가 앞으로 더 진행되는 큰 파동 속에서 작은 분기점이었을 따름이죠. 또 이 정도 긴 시간이라면 여기서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우리 정시 전체 흐름이 달라지거나 수급이 달라지면서 뭔가 뒷받침이 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랬죠. 파동의 위치가 애매하면 이 자리가 반등의 끝점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중기 장기 시세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한번 돌아본다 그랬죠. 지금이 초봄이냐 여름이냐. 네. 그래서 적어도 보면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파동이 이런 형태면 그다음 그리면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요즘 DVD입니다. 바로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시장은 크게 5파동 혹은 세부파동 이런 식으로 가면서 더 나아가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쌍봉이다 잘라먹자 하기보다는요. 네. 그다음에 눌림이 와서 지지선 타고 가기 시작하면 길게 좀더 홀딩하면서 아니잖아요. 수익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이것이 우리가 파동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이 투자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이 표 전에 보여주신 차트 있잖아요. 이 차트에서 일목균형표의 파동과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파동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신뢰도가 높다는 건가요? 그것의 신뢰도를 가지고 좀 따지긴 어렵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어트는 그 기본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네. 상승 5파동, 하락 3파동, 또 하락 조정이 왔을 때 지그재그 플랫, 불규칙, 삼각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뭐 조정이 그것이 X 파동이 연결이 되고 연장 파동, 확정 파동 나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나름의 장점이 또 있고요. 네. 일목은 그 모든 시세들을 단순화시켜 버린 거죠. 단순화시켜서 대세 파동, 기본 3파동과 그 안에 들어오는 중세 파동을 보면서 그 격을 줍니다. 우리가 중소 파동의 격을 주는데 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선 그 시세에 알맞은 중기,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수급이나 이런 것이 수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서 네.
큰 파동상의 앞에 한 파동의 길이가 얼마 정도 왔다면 이 조정 끝에 돌아 나간다면 최소한 그 다음에 오는 파동은 앞에 파동과 같거나 더 좀 큰 파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도움이죠. 그리고 그 파동이 여러 개 진행이 됐을 때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저희가 네. 잡아가는 시간 같은 게 있습니다. 가격. 예.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의 파동이라면 어느 시간 어느 가격 정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계략치가 나오죠. 그럼 그것이 3자 합치되는 자리에 오면 네. 아 이건 상투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예. 그렇지 않으면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떻게 그냥 꼬입니다. 예. 네, 그렇게 뭐 활용을 하게 된다. 네, 뭐 시장에서도 일목균형표를 신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또 엘리어트 파동을 신뢰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이동웅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일목균형표의 신뢰도를 조금씩 더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파동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파동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 실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제 투자 교육이나 설명회를 가서 조금 지난 걸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미래 것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거야 이제 투자자분들이야 당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데 수많은 기술적 분석 교과서들이나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검언들, 격언들을 보면 바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자문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면서요,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어린이들이 태어나고 정보시장에 처음 들어오고 학습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뭐 이익을 낸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은 거의 반복이 됩니다.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세 역시도 특정한 패턴이 어찌 보면 반복되죠. 그렇죠. 예,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하락이 누적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 거기에 따른 투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과거 파동, 과거 패턴 것들을 잘 연구를 해두시면 결국 그것이 그 현재 시세와 미래 시세에 접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심지어 손자병법을 쓴 손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의 전사들을 들고 현장에 가서 그 당시 전투 배치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현재 시세와 관련된 것들도 물론 책들을 보시지만 과거 시장의 상투와 바닥 그 종목이 출발할 때 모습, 그다음에 고점을 만들고 꺾여져 내려갈 때의 모습, 중간에 질 때의 모습들을 자꾸 연구를 해보시면 그것이 수많은 산 현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시행착오, 그다음 실패 이런 것들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시장의 현재에서 미래의 답만 요구하시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들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예를 들고요. 네. 선이 길었는데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금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목균형표 이론을 2001년에 이제 제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네. 2002년에 이제 일목균형표 책을 원전을 구해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지점에 이렇게 정권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 지점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 시황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가 좀 많이 되었고요. 또 특히 뭐 1990년, 91년경에 이제 PC통신에 정권 관련 동호회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도 저 자신이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그때는 시장의 큰 틀을 파괴하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거의 뭐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 여러분 92년 8월 456에서 94년 11월 1145포인트까지 가는 이 28개월의 구간은 네. 일목으로도 따져보면 아주 시간마다가 정확히 맞습니다만은 그건 일목을 제가 만나기 전이었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 그 이론에서 나오는 마디들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96년 6월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자 지수가 1980년 1월 4일을 우리는 종합주가지수 100으로 잡고요. 예. 81년에 지수가 저기에게 90일인가 이때는 제가 정거시장이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89년 4월까지 바로 1007포인트, 종가상 1007이고 장중으로 1014까지 갔다가 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 80년대에 지수가 100, 85년 10월 125에서부터 1000을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고 92년 8월에 456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번 파동은
98년까지 최소한 3천 내지 4천까지는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럼요. 예. 그렇게 좀 말이 될 것 같은 게 제가 예. 그림을 그립니다만 80년에 100대에서부터 1000이 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400대에서 바닥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걸 뭐 그냥 때려보면 예? 큰 파동이 오면 그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되자면 엘리어트상 여기서 파동이 1, 2, 3, 4, 5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투를 치고 조정이 딱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 꼭 ABC 조정처럼 보입니다. 자, 파동을 잘못 보면요. 우리 옛날 속담에 반풍수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은 산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영락없이 ABC로 보이죠. 그래서 지수가 96년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1020입니다. 예. 이 자리에 뭐가 걸리냐면 스트롱바이가 걸립니다. 강력 매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파동 이론 범위 내에서는 밑에 그림 있죠. 네. 올랐다가 ABC 조정 받고 나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아, 중간에 조정이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고죠. 그러니까 3천 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아니었군요. 96년 6월 26일에 직전 834포인트를 이탈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PC통신에 올렸던 글이 뭐냐면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 나왔던 동료라고 합니다. 예. 달아나라, 빨리 달아나라. 가급적 빨리, 가급적 멀리, 그리고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네. 그러니까 패스트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병균에 의한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 콜록콜록 기침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병이 발생됐다 하면 돈다 그러면 무조건 멀리 도망을 갔다가 재빨리 도망갔다가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그랬는데 제가 이때 그 시황을 PC통신에 올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파동론상 지금까지는 눌림주정을 받고 간다고 봤는데 이게 이탈을 하면 방법은 뭡니까? 하락연자밖에 없죠. 그러면 첫 하락이 300포인트를 때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한 300대는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830포인트 여기서라도 도망을 가야죠. 300이 빠져버리면 약 500대를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97년 1월 8일에 6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예. 바로 반등하다가 7월 말 기아부도 IMF 터지면서 277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리 그림이 어떻게 됐느냐? 예. 지금 보여드렸죠. 제가 달아나라, 빨리 멀리 달아나라,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시황 이후에 2년을 더 빠져가지고 정확히 좌측 중심축으로부터 좌측에 71개월, 오른쪽으로 71개월 첫 파동의 고점 자리 274와 마주보는 자리에서 네. 데칼코마니 마주보는 자리에서 277 대바닥을 찍고 돌아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파동의 효력이 그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간다고 봤었는데 왜 그 중요한 자리가 무너지느냐.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상승으로 바라보던 파동의 입장에서 뭔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파동 읽기는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다면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하락의 길만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바로 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매도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제가 앞에 여러 가지 파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 읽어버리면 전혀 매도할 자리에서 예. 매수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낸다면 정말 맥점, 매수해서 예. 중장기 가져갈 자리와 빠져나와야 할 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파동론이다. 그래서 오늘은 수박 겉핥기로 네.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우선 이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차트를 봐보니까 파동 정말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996년도 차트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저희 종합 주가지수 차트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좀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네. 여러분 바닥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12월 초 흔들리면 주의하시고 네. 예, 긴 상승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짧은 시황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친구 동수랑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유용한 방법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장 출발 이후에 어떤 업종이 과연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살펴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혹시나
자, 오늘 장 출발을 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장 출발 이후에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지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수랑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장 출발 이후에 자, 종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들을 각 업종 대표주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요. 자, IT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쳐보고, 그리고 건설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자, 이런 식으로 자, 종목을 하나하나 쳐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수가 하는 말이, 자, 오늘 어떤 업종이 강한지 자기가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일일이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오늘 강세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증권사 HTS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동량이나 매매 종합 부분을 장 출발 이후에 한 10분이나 20분 지난 후부터는 키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매 동량이나 매매 종합을 못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상단 메뉴에 보면요, 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돋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항상 찾기처럼 자, 매매 종합 또는 매매 동량이라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매매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들이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여기서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오늘의 시장 수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을 하니까 바로 뜨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 출발 이후에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사는지 파는지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거래소와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선물이나 자, 옵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자, 기관들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증권, 보험, 투신, 은행, 종금, 기금 등 자, 이렇게 자, 이런 그 각 매체마다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오늘 장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시장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자, 확인을 해보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업종별 현황을 클릭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각 업종별로 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뿐만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도 지금 현재 수급이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장 출발 이후에 한 20분, 30분 지난 후에 이 업종별 현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함께 매수를 보이는 업종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니까 자, 오전에 금융업과 은행이 이렇게 잡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부터 매수세에 들어오면요, 자, 이 업종들은 보통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개인들이야 이 매수나 매도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지만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이 오늘 아침부터 매수세를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장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자, 하루 종일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이런 업종을 먼저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 업종 지수가 과연 은행과 금융업종이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 지수도 우리가 다들 찾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TS에서 업종 지수라고 써져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업종에 관련된 어떤 카테고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말씀했던 것처럼 돋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자, 검색란에 업종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업종이라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자, 업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여기에 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전 업종 지수라고 보이는 게 있네요. 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니까 나오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등락률을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락률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이 업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먼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니까 오늘 은행과 금융업종이 오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업종 지수도 보니까 오늘 은행주들이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업종 지수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오전부터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일단은 그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 시장이 어느 업종이 먼저 오르느냐, 그리고 이 업종이 간다면 이 업종은 도대체 오늘 왜 오르느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찾아내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요, 자,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점점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은행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은행 업종 중에서 만약에 내가 살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다. 자, 그런데 은행 업종에 어떤 은행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종목도 이름, 그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클릭을 하냐면요, 자, 이 같은 화면 내에서 업종 구성 종목이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현재 은행 업종들은 이 종목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실 때, 자, 오전에 자, 어떤 업종이 오늘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지,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지,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대응하실 때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는 종목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자, 그런 수고보다는, 자, 이렇게 한 번에 탑다운 형식으로 큰 거부터 작은 거 형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주식생활백서 13번째 이야기, 오늘의 시장 수급을 보면서 주도 업종 찾기였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공부, 내일도 저희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 돼요. 엄마.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악성 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